일단 프라이트는 어디예요? 제네틱이에요. 여전히 유전적 요인이 강해. 유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게 셀렉션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게 막 진화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특성을 갖고 있는데 특성 중에서 어떻게 어떤 것은 선택이 되고 어떤 것은 선택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자연 선택 또 다윈의 진화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은 선택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을 뭐 좀 더 멋진 표현으로 쓰면은 fitting in, standing out.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조직 심리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fitting in, standing out. 멋있잖아요. fitting이는 뭡니까? 그 무리 내에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피팅인이에요. 우리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무리에서 요구하는 거, 그 무리에서 요구하는 거 잘 맞춰져가지고요.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야? 그게 피팅인이죠. 그러면 이게 생존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존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생존을 하려면 또 나의 유전자를 계속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리 내에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해야지. 스탠딩아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화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 N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인간의 어떤 특성들이 있다면 그 특성들은 어때야 돼? 일단 피팅인적인 속성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스탠딩아웃적인 속성이 둘 다 동시에 있을 때 그럴 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나 섹슈얼 셀렉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 피트니스가 바로 뭐예요? 얘 피팅인이에요. 그리고 리프로덕티브가 뭐야? 얘가 스탠딩아웃이죠. 재생산하려면 거기에서 괜찮은 사람을 선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 표현이 어때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논문으로 검색하시면 요런 논문이 있어요. Fitting in or standing out.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 조직 문화 논문이에요.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문화가 어떤 문화가 또 경쟁적인 조직 문화예요. 기본적으로 Fitting인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standing out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double embedded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혹시 조직문화 공부할 일 있으면 우리도 또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면 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직문화 혹시 나중이라도 전문 사람한테라도 자격증이 없어서 배우고 싶다면 그때 뭐 조직문화 얘기를 그때 해하고 이런 속성들이 되게 이 진화를 가져온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멋지잖아요. 일단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리뷰 논문은요. 일단 뭔가 크게 한번 딱 걸쳐놓은 다음에 그냥 싹 들어가잖아. 그게 리뷰 논문들 특성인데 리더 스트레이트에 관련된 리뷰 논문이 이 논문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제네틱과 그 다음에 다른 자연 선택에 따라서 뭐가 선택이 돼요? 우리의 트레이트가 나오죠. 그 트레이트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브라이트 사이드와 다크 사이드의 대표적인 리더의 트레이트를 갖다 놨어요. 이것도 훌륭하죠. 왜?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십 영역 모델을 만들고 영역 모델과 더불어서 뭐 측정해야 돼? 트레이트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 브라이트와 다크를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어느 게 아까 우리 나레디티와 유스플리스트에서 하이한 거 이런 거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좋은 리뷰 논문을 보면서 뭐야? 여기서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거 썼대. 그럼 어때? 요거 아무래도 유스플리스, 발리더티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하는 거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B5 썼네. B5 썼습니다. 그 다음에 CSE라고 있죠. CSE. 여기 이제 빅네임이 나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직심리학자. 티머시 젖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티머시 젖지. J-U-D-G와 E. 좀 문을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리구나. 네. 티머시 젖지가 CSE, 이게 코어 셀프 이밸루에이션이에요. 코어 셀프 이밸루에이션. 핵심 자기평가예요. 이분이 조직심리학자잖아요. 그 조직에서 내가 나를 보는데 여러 가지로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핵심 자기평가. 내가 나를 보고.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예. 셀프 이스팀. 알고 있어요? 셀프 이스팀, 네. 에피커시, 네. 로스터 컨트롤, 네. 뉴로티스. 맞아요. 로커스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뉴로티즘인데 반대니까 이모셔널 스킬을 같은 개념이에요. 요 네 개를 묶었어요. 네 개를 묶어서 코어 셀프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 자기평가인데, 그러니까 조직에서 성과를 잘 내는 어떤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 일단 셀프 이스팀,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 셀프 포커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내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로커스 오브 컨트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마지막에 이모셔널 스테빌리티. 뉴로티시즘이 낮아야 돼. 항상 좋은 어떤 평가 도구들은 다크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스트레스. 인텔리전스. 또 이것도 이제 트레이트죠. 대표적인 트레이트 말씀드렸죠. 카리스마. 나르시시즘, 휴브리스, 도미넌스, 마키아벨리즘.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트레이트로 뽑았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빠진 것도 많긴 하지만 웬만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미디에이터는 뭐냐면 미디에이터는 이게 바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뭘 거쳐가는 거예요. 중간에 뭘 거쳐가는 거예요. 걔를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얘가 매개예요. 그걸 거쳐가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쭉 한 번에 가는 게 있네요. 어떤 결과로 한 번에 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트레이트가 원래 비हे비어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걸 병렬로 두면 그게 논리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근데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병렬로 둔 게 아주 과학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멀전시 뭐가 나타나죠? 나타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리더의 이펙티브네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 구조예요. 요 구조야. 중간에 마더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마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조직 문화, 컬처 나오잖아요. 컬처. 우리의 컬처가 어떤 거에 따라서 리더업과 트레이트가 인핸싱,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컬처의 영향. 그래서 제가 항상 리더십의 영향 모델을 볼 때는 뭘 봐야 돼? 마더레이터 봐야 된다. 조절변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대가들의 얘기예요. 대가들의 얘기. 그리고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컴페링. 이런 데도 계속 프랙티스를 해보니까 막 여러 경험들, 여러 어떤 성과들을 보니까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마더레이터 넣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기본 모형을 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십 영향 모델을 이거 만들었는데 중간에 조절변이 없어. 특히나 문화와 관련된, 핵심 가치와 관련된 그 뭔가가 빠져 있으면은 이건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영양 모델한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양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내고 지난번에 학습했던 그 영양의 그 닥터들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트레이트 넣었죠. 트레이트에 브라이트와 다크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핏에서 정말 유효한 그런 어떤 중고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얘들의 영향처가 아니라 중간에 뭐 조직 문화, 핵심 가치 같은 어떤 문화적 변수를 중간에 집어넣게 되면 제가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조직에 맞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대한민국 1%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펌에서 맨날 이것만 하는 놈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못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돼요. 걔들한테 돈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나.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모형이고, 리더십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너무 바이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너무 안 보이면 또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너무 과하면 이렇게 되고, 너무 없으면 또 이렇게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리더십의 드라이먼트나 다크사이드도 이런 유사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크사이드 리더십이 이게 논문의 제목은 다크사이드 리더십이 팔로워한테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번에서 성공 경험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더니 구성원들이 되게 성과도 잘 내고 되게 만족하는 거야. 나는 그걸 뭐해? 너무 과하게 쓴 거야. 너무 세게 쓴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또 디레일 만들어낼 수 있다. 뭐요? 이게 strength in extreme이잖아요. strength in extreme이야. 그럼 뭐가 돼요? harm 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 내가 뭘 해서 잘했어? 밸류예요? 리더십 밸류 내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그만 쓴 거야. 그랬더니 뭐가 돼? harmful이 될 수 있다. 그게 뭐가 되냐? abusive.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쓰면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리더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awareness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HR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을 만들고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내가 뭐가 문제냐. 이전에 나는 늘 이렇게 해서 성과를 늘 내왔다. 근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로 접근해야 돼요?
이게 너무 익스트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뭐 이런 식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런 행동을 레귤레이션, 조절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HR의 역할이에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더는요, 내가 만약에 카리스마, 그러니까 원래 그 리더십의 특성 이론에서 맨 처음에 나온 그 키워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속고 잘 된다 이거. 리더 카리스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못 갖춘 리더들 있잖아. 고민이 많아. 내가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를 갖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이 고민 엄청 많아. 카리스마 있는 리더. 아, 내가 이 카리스마로, 구성원들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는구나. 내가 이런 느낌. 요 느낌이 카리스마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 한번 보실래요? 이 논문 참 재밌어요. 자, 2018년에, The Double-Edged Sword of Leader Charisma. Double-Edged Sword는, 이게 영어에 양날의 검, 옆에 양날의 검은 뭡니까? 브라이터 다크가 다 있다는 거. 동시에 있다는 게 바로 더블-에지드 소드예요. 그러면 카리스마도 뭐가 있다? 그쵸, 양날의 검이다. 이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동시에 준다. 동시에 준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죠. 보세요. 전반적인 효과성에 있어서 이게 셀프 레이팅이에요. 셀프 레이팅 뭐냐면 내가 카리스마적 성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더로서 효과성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그래프는 좀 같이 읽어주면 안 돼요? 자, 쉽잖아. 이거 실선만 봐요, 실선. 자, 카리스마는 셀프 레이팅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카리스마를 평가할래. 내가 카리스마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리더십의 효과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리더 스스로는. 리더 스스로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팔로워들한테. 업적어는 팔로워들이에요. 팔로워한테 물어봐. 야, 니네 리더가 카리스마가 엄청 세. 야, 그러면 너 거기에 효과성 있다고 느끼니? 뭐 이런 거지. 그럴 때 이거 뭘로 나와요? 인버티드 유커브. 역육자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너무 과한 카리스마는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리더들은 카리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더블-에지드 소드다. 이게 너무 과했잖아. 그러면 이런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자, 변형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바스의 변형적 리더십은 아까 유스프리스 하이였죠? 베네딕트 하이였죠? 그 뒤에 다양한 논문에서 변형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만큼 아주 훌륭한 개념이에요. 리더십에. 자, 그런데 이것도 제목 보세요. 더블-에지드 소드잖아요. 변형적 리더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디에? 차이성에. 변형적 리더십, 아까 비전, 그 다음에, 특히나 변형적 리더십에서 4I라고 하는 4개의 I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I가 되면, intellectual stimulation, 그러니까 지적 자극이라는 게 변형적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individual consideration, idealized, influence, 이런 것들이 몇 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ntellectual stimulation, 지적 자극. 그 지적 자극을 리더가 해. 그럼 구성원들이 뭐에 도움이 돼요? 창의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적 리더는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여줘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왜? 변형적 리더가 이게 되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잖아. 되게 뭔가를 좀 변화시키고 뭔가 잘하잖아. 그럼 팔로워들이 뭐예요? 의존할 거 아니야? 야, 우리 리더가 하는 거 이거 따라가야지. 우리 리더가 시키는 거 이런 거 좀 귀하게. 왜?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니까. 이 사람은 뭐야? I follow him. Follow him everywhere. 계속 이 사람 쫓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계속 쫓아가게 되면 이 디펜던스 의존성이 높여지게 되면 창의성이 높아지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직접 경로는 높여주지만 간접 경로는 떨어지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리더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변혁적 리더십의 그 특성들이 구성원들한테 창의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의존성이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가 뭘 갖춰야 돼요? 구성원들한테 인파워링. 그러니까 물론 구성원들이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인파워링을 동시에 했을 때 창의성 높아지고 성과가 높아지겠죠. 뭐 그런 겁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다크 트라이얼은 어둠의 삼각형이죠. 이 어둠의 삼각형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은 산업 조직 심리학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 그 성격 심리학자들이 이제 말씀드린 그 다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는데 그 성격 심리학의 연구들을 조직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설명력이 좋고 그리고 아까 우리 IH가 들어갔을 때 나머지가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설명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동안 리더십의 트라이틀 쪽에 얘기하는 것과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다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야 이게 다크였구나. 다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폴 마벳이라는 산업심리학자와 로버트 헤어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예요. 로버트 헤어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도 사고 흉악범들 있잖아. 여기 서현역에 그런 애들 나중에 사이코패스 테스트잖아. 그래서 그 점수가 얘가 몇 점이었다. 그래서 얘는 사이코패스다. 이 점수가 낮았다. 실제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그럼 그 측정하는 그 지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항들. 이게 로버트 헤어예요. 그리고 폴 바벳 이 두 사람이 뭐해? 폴 바벳은 산업 조직 심리학자니까 조직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나? 사이코패스 전문가.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서 뭐 했을까요? 조직의 도대체 사이코패스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고, 발로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요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전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 뭐 이게 계속 개정판에 이름은 좀 바뀌긴 했어. 여하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뤄요. 일단 사이코패스 전문가 누구? 로버트 헤어.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크 트라이에 들어간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다크 트라이드는요 이게 임상적 수준과 준 임상적 수준이 달라요. 이게 임상적 수준은 뭐예요? 아까 헤어가 얘기한 것처럼, 개발하신 것처럼, 뭐냐면, 진짜 사고치는 놈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흉악범들, 이런 애들이 진단하는 것은 임상적 수준의 사이코패스 진단이에요. 그럼 조직에서 쓰는 진단이 임상적 수준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판별하려고 쓸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조직에 쓰는 건 뭐예요? 준임상적. 이 준임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내면에 다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 다크가 있는데 그 다크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큼 임상적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큼 그게 세요? 안 세잖아. 하지만 뭔가 있잖아. 이걸 측정하려면 어때야 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걔들을 측정하는 도구를 쓰게 되면 나는 그게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쿼자이, QUASI, 쿼자이, 준 임상적 수준의 그걸 뭔가를 쓰게 되면 몇 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 있잖아요. 야, 우리 회사에 그런 놈도 있어. 이러긴 쉽잖아. 하지만 그거 진짜 이거 사이코패스인데. 그런데 왠지 어디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의 사이코패스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이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러면 리더는 이런 리더의 다크 사이드를 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죠. 잘 모르십니다. 리더는 리더의 다크 사이드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격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격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해줘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그 성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성격이라는 표현은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레퓨테이션도 있어요. 레퓨테이션도 있어. 우리가 내가 보는 내 성격은 뭐야? 나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남이 보는 내 성격은 뭐예요? 평판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이덴티티만 갖고 있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내 성격은 이렇습니다. 나는 빅5에서 뭐 이런 유형을 나왔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성격을 얘기해요? 내 정체성을 얘기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조직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가지고는 성격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뭐만 가지고? 정체성만 가지고는 안 돼. 뭐도 같이 있어야 돼요? 레퓨테이션. 왜? 함께 일하니까. 그러면 뭐가 존재해요? 액터스 뷰. 내가 실제로 내가 하는 내 관점이 있을 거고
observance view. 나를 관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둘 중에. 이런 이슈가 생기잖아. 같은 문항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내가 나를 수정하는 게 있고 남이 나를 수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 이거야. 내가 정답이야? 남이 정답이야? 아니 둘 중간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정답은 둘 다 정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한 명이고 이건 다수다. 그래서 다수의 얘기가 좀 더 맞지 않냐. 민주주의예요? 성격은 민주주의야? 어느 게 맞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호건 진단이라고 해서 호건은 이 진단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DSM 아마 그 임상심리학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디스오더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특히나 조직 내에서 잘 관찰되는 그 사람들을 준 임상적 수준의 문항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측정해 봤더니 어때? 실제로 이렇게 준 임상적 수준에서 DSM, 뭔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 특성을 보인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특히나 리더들한테. 그래서 호건 진단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는 ORP 연구소, 이영석 박사께서 하시는데 그분도 역시 성대 산업심리학과. 우리끼리 다 해쳐먹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평가해. 잘 보세요. 이 문항이 어떻게 돼? 이게 약간 거기 정신 문제가 생기는 그 문항들이 이걸 모디파이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가끔 충격적으로 행동을 한다. 사람들은 나를 수능적이지 않은 사람을 생각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오래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가 내일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때로는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곤 한다. 이게 내가 예의했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정체성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무쾌하고요. 자발적인 사람이야. 나는 깔끔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 깔끔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나는 어떤 일이 닥치면 잘 해결할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이게 이것을 똑같이 이 평가를 했어? 이 평판은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건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감을 갖고 싶고 당연히 무시하고 내열성이도 않고 고민 없이 행동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놈이야. 아주 충동적인 놈. 이건 뭐야? 나는 아주 창의적이고 아니면 자발적이고 이런 사람. 너 충동적이야. 완전 다른 견해가 나오죠. 누가 정답이에요? 누가 정답이에요? 이제 그 정답이 여기 나옵니다. 호건이 다양하게 이런 연구들을 해보니까 셀프 레이팅 있잖아요. 셀프 레이팅은 자가 진단을 해보고 본인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준거 변수하고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요. 이걸 분석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진단으로 확인이 이게 밸리더티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하느냐. 타당도죠. 이 사이언티픽 밸리더티 확인해봤어. 그럴 때 셀프 레이팅은 어때요? 적어도 팀 성과,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십에 있어서 셀프 레이팅 의미 없어요. 리더십은요 셀프 레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어 레이팅, 스트레스 레이팅, 비즈니스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여전히 문제가 좀 있어. 가면 평가 중에서도 우리가 하향 평가라든가 동력 평가라든가 이것이 리더십 평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냐, 360도 진단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가장 완벽한 방식은 뭐예요? 서브워디네이트, 즉 상향 평가, 업워드 이 라이팅이에요.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왜? 사이언티픽 밸리더티. 요게 성과를 가장 잘 내치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리더십 역량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상향 평가. 상향 평가에 관련돼서도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향 평가 학교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아까 한 명이냐 다수냐 요 게임이에요. 한 명이냐 다수냐. 다수를 하게 되면 다수의 의견 있잖아요. 우리가 다수의 의견은 쉽게 묵살하기 쉽잖아. 실험 하나 보실래요? 실험?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여러분들 면접으로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단 한 명이에요. 면접으로 들어갔어? 면접관이 여러 명. 자,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면접 떨어졌어. 기분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한 명이 심사 볼 때 떨어진 그때 그 실망감. 여러 명이 심사를 볼 때 그 실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게 더 실망스러워? 여러 명은 만장일치야. 다 네가 싫대. 그래 떨어뜨린 거야. 라는 게 있고, 한 명은 그 한 명이 너를 싫어해서 그걸 떨어뜨린 거야. 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측을 합니다. 뭘?
예측은 한 명과 여러 명. 어느 게 기분이 나쁠까? 예측해 보면 어차피 떨어지면 다 기분 나빠요. 떨어졌잖아. 예측 무조건 안 뽑았잖아. 그게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어차피 기분 나빠. 그런데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탈락 전에 예측한 기분은 어차피 기분 나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탈락 후에 진짜 이제 탈락이 돼버렸어. 근데 한 명한테 탈락된 사람들 그 집단한테 물어봐요. 너 얼마나 기분 나쁘니? 탈락 전에 측정을 하고 탈락 후에 측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 명이 하는 게 있어. 거기 또 너 얼마나 기분 나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혼자 내가 리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다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근데 만장일치로 쟤들이 다 싫어할 때 그러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한 명 할 때는요 남 탓하기 좋거든요. 제가 사람 볼 줄 몰라. 이렇게 남 탓하기 좋은데 여러 명이 동시에 나를 찍었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남 탓하기 쉽잖아요. 물론 여러 명은 다 남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건 참 쉽잖아. 이제 360도 피드백이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좀 있는데 그 장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 보시죠. 누군가를 평가를 한다. 어세서로 참여한다. 라고 한다면 평가자가 뭘 갖춰야 되죠?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360도 피드백, 상향 평가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평가해 본 적이 없어. 비전문가가 누굴 평가해요? 리더십을 평가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수용하실래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뭐가 있어? 개 중에 지혜가 있잖아. 비전문가라도 크라우드 오브 있어. 뭐 대중의 지혜라는 게 있어서 많이 모이게 되면 그래도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왜요? 특히나 평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 있냐면 S급이 있을 거 아니야. S급의 정확도는 만약에 한 명의 정확도가 8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B가 C하고 더 많이 섞였어. 얘들의 정확도는 8이 아니라 6이고 4고 이런 거야. 그러면 혼자서 만약 평가했으면 전문가 혼자서 평가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딱 선택을 했을 텐데 저는 여기 딱 보고 저는 이 사람이 적임자예요 라고 전문가인 제가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대중의 주의를 얻겠다고 여러 사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점점 점수가 낮아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보다 평가에서는 뭐야? 대중의 지혜가 작동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자기 인식이 아니야. 결과를 바꿔놓지 어때? 일단 시험, 분노 이런 반응을 보여. 그래서 HR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뭐였어요? 상향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했고 또 비전문가가 평가하는 단점을 얘기했죠. 그쵸? 뭘 선택하실래요? 상향평가의 장점을 말씀드렸어요. 또 비전문가들 평가하는 단점을 말씀드렸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평가, 여러 명 평가하는 얘기 선택하실래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질문하십니다. 응?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비전문가들 많이 모아놔봤자 어차피 그걸 떨어지는데 평가하는 거 그게 맞습니까?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그전에 호건도 그랬고 상향평가 좋다는데 그래도 그거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질문 내용을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면 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질문 내용을 그 응답자가 반응하기 되게 좋은 질문으로 바꿔서 하면 될 때 뭔가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일부는 분명히 해결됩니다. 또 주관식으로 여기 객관적인 어떤 결과보다 주관적인 결과, 사견, 견해들 이런 견해들이 같이 보완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비전문가를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전문가를 교육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평가 시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평가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HR. 그것도 정말 잘못된 방식이에요. 뭐만 얘기해요? 기한만 두고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것만 얘기하지 평가할 때
반드시 이건 주의하세요. 이건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모델링 개발하고 문항 개발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노력에 대비해서 교육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하기 전에 뭐 잠깐 뭐 5분짜리 동영상을 보게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사적으로 어떤 무슨 이슈가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에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든 진짜 뭐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인풋 즉 내가 평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이 좀 필요해요. 인스트럭션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을 썼습니다. 인스트럭션 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저기 평가 자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뭐 받아요? 면접관 교육 하잖아. 사전에 바이어스에 대해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이런 편향이 있어요. 라고 바이어스를 인지하고 들어간 그룹과 원래 나는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내가 다 알아. 라고 해서 평가한 그룹이 성과가 달라요.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들은 그룹이요. 훨씬 더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시고 진짜 중요한 장면에서 뭔가를 놓쳐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그런 우려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본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통계니까 통계는 항상 뭘 믿어요? 대세의 법칙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세의 법칙은 의미가 있다. 이런 다크에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죠. 제가 아까 그 KF, 컴퍼니 회의가 그래도 얘들의 프로세스가 제일 많다. 그리고 가장 좋은 프로세스가 제일 많은 애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진단하는 영역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디레일먼트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크를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 어떻게 저 혼자만의 주장이나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어웨니스 요인들, 이런 요인들 충분히 고려해야 될 요인들입니다. 다크 트라이얼. 이 척도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척도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최근에 이런 척도를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부산대학교 같아요. 부산대학교에서 이런 연구 처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에 다크 트라이얼 진단이 있거든요. 이게 K-D 더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크 트라이얼은 이렇게 문항이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문항 응답이 필요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많은 문항으로 응답하는 것과 한 12문항을 추격하는 것에 뭘 봐야 돼요? 상관관계를 보면 돼요. 그런데 충분히 12개를 가지고 많은 문항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많은 걸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그런 타당과 요인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12개로 충분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연구들은 이런 문항들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연구들. 이 문항 다 쓰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12개만 가지고도 이전에 그 많은 문항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12개만 해도 되잖아요. 그게 K 더티 더진이에요. 여기서 K는 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크 트라이드의 이 요인들이 헤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헤어가 얘기하는 거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이코패스나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스트가 나오는 그 문항들, 판별할 수 있는 문항들, 그렇게 12개를 만든 거죠. 이걸 5점 척도로 표시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